그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 몇 장을 좀 찾아봤어요. 선생님께 사진을 좀 여쭤보려고 이게 어떤 사진인지. 그런데 우선 처음 나왔던 이 사진 선생님 기억하시죠? 때가 2013년 1월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 이제 살아남은 아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이제 특별법도 추진되고 준대책위도 꾸려지고 해서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취재를 했었던 그 사진이죠. 이때. 아 그럼 책이 나온 다음 사진인가요, 이건요? 그럴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사진이 그 이제 살아남은 아이 책이 나가고 나서 그 정규찬 교수님이 이제 네. 기억나는 그대로 한번 써봐라 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용기가 됐던 거죠. 그 글을 써본 적도 없는 제가 기억나는 그대로는 가능할 것 같아서 쓰게 된 게 살아남은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 교수님이 사실은 역할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선생님 이거에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은사님이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 이제는 책도 내시고 이제 작가시잖아요. 작가도 되시고 뭔가 좀 모습도 아까 앞에 모습보다는 지금 모습이 더 멋있잖아요. 근데 바로 또 이런 모습이 되시거든요. 네. 이건 또 무슨 사진이죠? 그 이제 살아남은 아이 책이 출판이 되고 저는 네. 처음에 처음에 1인 시위를 딱 1년만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 예. 왜냐면은 우리 사회가 민주국가고 법치주의 국가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한테 해코지하기보다는 법대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럼 내 나름대로 1년 동안은 한번 법대로 해보자 해서 1인 시위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정규찬 교수님이 우연찮게 지나가시다가 네. 저를 발견하시고 책을 써봐라 해서 책을 쓰게 된 게 이제 살아남은 아이고, 그게 이제 파장을 일으켜서 특별법도 추진되고 피해 생존자들도 모이고 피해 생존자 모임도 결성이 되면서 뭔가가 바로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국회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때는 이 엄청나게 사회적인 파장이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취재를 연속으로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통과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당사자로서 이제 더 이상 숨어 있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해야지만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저런 과정에서도 대구 희망원 사건이 또 터졌죠. 예. 예. 근데 지금 이때는 동료가 계시네요. 그렇죠. 요 앞에 계신 이제 이분이 선생님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재선거 활동가 피해 생존자죠. 왜냐면은 그 살아남은 아이들 이 책에 나올 때까지는 연대가 없었어요. 혼자서 거의 네. 하시는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왜냐면은 그 같이 있었던 그 피해자분들이 같이 안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하신 거군요. 아 선생님이셨군요. 옆에 계신 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단식을 하신 건가요? 네, 단식 농성을 저희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굶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형제복지원안에서 아, 그 굶기도 많이 굶어 봤지만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막 네. 쫀득이라고 해갖고 무덤가에서 파낸 흙 같은 것도 그 과자처럼 쿠키처럼 해갖고 네. 말려서 먹기도 했고. 아 무덤에는 흙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솔방울이나 솔잎이나 아니면 지네나 뭐 이런 거 잡아먹고 따먹고 이렇게 하면서 버텨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굶는 것 자체가 이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의 이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은 그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단식 투쟁을 하게 된 거죠. 며칠 정도 하신 거예요? 8일이요. 이날? 예, 단기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제가 8일 동안 해가지고 혈당 수치가 예. 51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이상 더 이상 했다가는 큰일 난다 해서 이제 실려간 거죠. 아, 그 이제 저희는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예. 진선미 의원님께서 직접 구급차로 불러갖고 강제로 실어 보냈어요. 그렇구나. 진선미 의원님이 사실은 관계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때는 이미 깊숙이 들어왔을 때인가요? 이미 특별법을 추진하셨고 저 때가 이제 12월 달이어가지고 이제 12월 넘어가면은 이제 19대 국회가 끝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식으로서 그 결의를 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통과는 안 됐죠.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알기로도 진선미 의원님이 되게 성감학원도 그렇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어갖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장관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 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유지가 되고 법안도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올라가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때와 또 장관이 된 신분은 또 틀리거든요. 일이 더 많아지고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은 있대 많은 힘은 못 쓰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좀 대체해서 이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장관 되시는 이후에 오히려 그런 이런 과거사와 관련된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거는 오히려 소홀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진선미 의원께서 이제 내각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내각제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측근으로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100대 공약 중에 세 번째로 링크되어 있는 과거사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세게 관심 있게끔 지뢰할 수 있는 자리로 가셨으니까 다행이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서 약간 좀 힘든 거죠, 저희들이. 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사진이죠. 최근에 이건 어떤 사진인지. 아, 그거는 그 요번에 진실의 힘이라는 재단인데요. 네. 거기는 이제 고문 간첩으로 네. 그 조작돼 가지고 실형을 사시고 그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으신 네. 분들이 각출을 해서 재단을 꾸린 곳인데요. 네.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인권상을 주신 인권상, 거죠. 상 받아보신 적 많으세요? 저요? 네. 생전 태어나서 그쵸.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받아본 야, 거죠. 근데 처음 받은 상이 인권상이면 대단한 거죠. 박수 한번 주세요, 빨리. 예, 인권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또 운망 생활로 또 들어갔었어요. 이건 또 왜 들어가신 겁니까? 이때 또? 예, 이게 지금 이 생활을 지금 400 거의 40일 정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이 442일 차인가요? 네. 네. 국회 앞에서. 네. 예. 이건 또 왜 갑자기 들어가신 겁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이제 형제복지원 터에서부터 그 청와대까지 국토대장정을 했어요. 네. 그 피해 생존자 6명에서 한 명도 나고 없이 끝까지 이제 걸어왔는데 청와대에 우리가 전달한 뜻은 뭐냐면 그 적폐청산은 우리는 환영한다. 근데 그 적폐청산이란 것은 그 적폐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아우르고 눈물 닦아주고 피고름을 닦아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영한다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청와대까지 왔다. 그 브리핑을 청와대 입장에서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이니 그 독립기관에서라도 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빨리 추진하시라 라는 공고사항이라도 빨리 내달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성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30일이 딱 지나니까 한 달째 되는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공고사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문무일 총장이 또 사과를 했죠. 막 웃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부산시장 오거돈 네, 시장도 같이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래 이제 비상상고도 막 추진하고 뭔가가 되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국회 앞에 있는 거고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변죽만 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국가폭력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건데 네. 국회에서만 아직까지 통과를 안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계속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 해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 듣기 전에 지금 왜 최근 얘기를 먼저 하냐면 저는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말씀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얘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야기인데 형제복지원은 사실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이 알려졌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대중들은 이걸 보고 야 뭔가 해결됐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제로 다 자기 자비 드리면서 살면서 자비 드리면서 뭐 후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것도 보상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중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 선생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형제복지원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그 1984년도 때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누나가 국민학교 4학년, 복례국민학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학교를 끝마치고 가방을 메고 누나 손잡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 평소에는 애들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저녁 늦게 들어갈 텐데 그날따라 일찍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가방 내려놓고 나와라 해갖고 아버지 따라 동네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 극장도 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새 옷도 사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저녁 8시경에 집 앞으로 갈 때 동강파출소가 있었거든요. 그 동강파출소에 잠깐 데리고 들어가더니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라, 아버지 어디 좀 갔다 올게 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형제복지원 차량이 얼마 안 돼서 파출소 앞에 섰고, 네. 그리고 3명이 내려서 1명은 밖에 있고 2명은 들어와서 1명은 저랑 누나를 달래고 그냥 뭐 이쁘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1명은 파출소 그 서장인가 숙녀인가 몰라도 사인을 주고받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서류 주고받고 이제 저희들을 태운 거죠. 차에. 그러면 그게 아버님도 같이 그러면 같이 하신 거예요? 아버님의 의도도 복지원에 넘기시려고 마음이 있었던 걸 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에서야 이제 제 추정인데 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그 위탁 종용을 좀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저의 입소 자료에는 아버지가 맡겼다면 맡겼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동네 주민들이 집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있어서 주민신고로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형제복지원은 불황이나 일시 수용소란 말이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보호자가 있다라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걸로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처음부터. 네. 그럼 들어갔어도 뭐 부모님이 있냐 없냐 그런 거 묻지도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 형제복지원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신입소대에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맡기지 않은 이상 저도 신입소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신입소대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본방으로 저는 소대 배치가 된 거라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직접 위탁을 그 종용당해서 맡긴 걸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의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입소대? 소대라는 건 군대 용어잖아요. 군대. 근데 갑자기 신입소대가 뭐야? 왜 지금 보육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갔는데 왜 소대라는 말씀을 하시지?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안에 시스템이. 형제복지원 시스템은 그 1소대부터 28개 소대가 있어요. 다 군대 용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장 자체가 그 헌병대 출신인가 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잡혀온 사람들로 중대장, 소대장, 그다음에 이제 뭐 조장, 서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완장을 채워주고. 들어오신 분들이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직급을 받는 거죠. 네. 그럼 들어가서 갖고는 어떤 생활이 어떠셨는지 어떻게? 일단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요. 거기는 새벽 4시 기상을 하고 5시에 이제 중대장이 각 철문을 닫다면서 그 인원 점검을 하고 그 아침 점호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6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는 그 운동장으로 군가를 부르면서 뛰어나가서 이제 구보를 돌고, 그 다음 6시 되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선착순 해가지고 식사 시간은 3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희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5분도 안 주어지고, 안 맞으려면 안 먹어야 되고, 먹으려면은 맞아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달리기도 느리고. 당시 나이가 몇 살이죠? 9살이죠. 9살. 예.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안 맞으려면은 덜 먹고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덜 먹어도 덩치 큰 형들에 비해 밀려서 계속 뒷줄로 밀리는 거죠. 예. 그럼 또 두둑이 맞는 거죠. 음. 그 이제 또 밥을 많이 퍼가지고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또 그만큼 더 많이 맞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8살, 9살짜리 애가 들어오면은 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나 그런 윗사람들이 좀 예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보호해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거죠. 이뻐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거는 있죠.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성적 놀이개가 되는 거죠. 아, 그런 예뻐해 주는 거? 그럼요. 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얘는 내가 그 데리고 있는 애니까 건들지 마. 얘는 내 거야.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성폭행 당하는 거고.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소대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네. 있는? 네. 그럼 한 소대에 몇 명이 있는 거죠? 한 소대에 제가 제일 많이 있었을 때가 121명. 한 소대에? 네. 그럼 이 121명이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은 막사에서? 그렇죠. 그럼 그분들의 그런 인간관계는 어땠어요? 인간관계는 그 자기 이제 주변 사열종대로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요. 네. 쭉 쓰는데 자기 주변에 이제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은 몇몇 있죠. 아, 친한 친구들도 있긴 예. 있고 그런데 이제 비슷한 또래. 예. 예. 그런데 이제 덩치 큰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이제 친할 수는 없죠. 예. 그 이제 형제복지원에서는 나이 개념이 없어서 확연하게 나이 차이가 확 드러나면은 뭐 형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나머지는 다 야자를 까고 지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형제복지원의 그 규율이라는 것은 잡혀온 사람들이 또 잡혀온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서 당하는 쪽으로 또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형제복지원은 12년 동안 513명이 죽어나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살인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함없이 이곳은 자기가 이제 생활해야 할 곳이다라고 인식돼 있기 때문에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냥 같이 들어온 사람들끼리 폭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급에 따라서. 네. 특히 조장이라는 직책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폭력을 행한 건가요? 그게 이제 명령에 의해서 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소대원이 되고 또 다른 소대원이 뽑혀서 이때까지 맞은 걸 걔한테 안 갚으면 다 해버리니까. 근데 거기서도 폭력이 특별히 무슨 규율을 어긴다거나 뭘 잘못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일상적이더라고요. 그냥 뭐라 할까 되게 당연한 하루 일과처럼 나오던데 그런 건가요? 일단 그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그 흠을 잡는다고 치면 네. 형제복지원에서 내무사열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쳐요, 토요일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옷 단정하게 입었잖아요. 네. 지금 깨끗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티가 있잖아요. 예.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 그렇게 이제 한 2명 찍혀버리면은 그 소대는 이제 단체 기합이에요. 중대장이 그런 거 한번 딱 찍어놓고 이제 조장을 이제 조인트 한번 까고 가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장은 이제 또 군기 빠졌다고 하면서 전소대원을 또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의 강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겠지만 딱 들으는데 그 군대 생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훈련소 제가 조교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소 특히 훈련소 일반 그 자대보다 훈련소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 확 들어. 대신 훈련소도 이렇게 폭력을 행하진 않죠. 요새는 함부로 했다가는. 근데